어디에나 내가 어떤 직장이든 어느 조직에나 내가 뭔가 이 사람을 벤치마킹 할 사람이 있는 곳이면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이걸 잘하네? 아, 저렇게 해봐야겠다. 그분들은 제가 그렇게 벤치마킹 하는지 잘 모르겠지. 내가 다 모르고 그걸 총집약적으로 제가 하는 거예요. 지금도 잘하는 후배들 있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봐요. 너 어떻게 이렇게 손님이 많이 오니? 어떻게 하니? 나 정도 되면 안 물어봐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저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득이라는 게 사실 물려받는 이전소득 제외하면 내가 혼자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투자소득밖에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고, 월급쟁이가 부자가 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가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우선 제가 근로소득자거든요. 저 4대 보험 되는 근로소득자라서 저렇게 굳이 따지자면 근로소득이 제일 중요하고요. 우선 본캐가 좀 탄탄하고 안전해야 뭔가를 버릴 수도 있고 뭔가를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여기서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소득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뭐 전업 투자자들은 투자가 제일 중요할 거고, 그래서 저한테 묻는 거라고 하면 저는 근로소득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월급쟁이 부자들이 부자가 될 수 있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냐 이런 얘기 하는데 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도 했잖아요. 저도 제 이력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저도 했잖아요. 그게 저 사람처럼 돼야지가 아니라 내 수준에 맞게, 내 환경에 맞게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를 갖고 하나씩 좀 성취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 작가님도 보니까 진짜 열심히 사시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살지 않으면 이렇게 안 되잖아요. 뭐 그렇죠. 근데 주변에 한번 돌아보시면 직원을 뽑을 때도 그렇고요. 정말 잘하는 사람 없지 않아요? 직원들 뽑을 때도 그렇고, 저는 협력업체들 일할 때도 그렇고, 왜 이렇게 못하지? 왜 저렇게 하지? 그런 거 너무 많거든요? 그런 거 보면 진짜 열심히 지독하게 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가진 게 지독한 분이라서라는 책을 내셨네. 제가 아마도 얘기를 많이 하니까 우리 작가님들이나 편집자분들이 이 제목을 뺀 것 같아. 그쵸. 저도 이사님 말씀 공감 가는 게, 열심히 사는 사람은 많은데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정말 열심히 한다? 정말 지독하게 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요즘 잘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굳이 제가 쉬운 예시로 든다면, 저는 이제 러닝을 하는데 마포대교 근처를 뛴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저는 어제도 영하가 5도인가? 막 그때도 뛰었어요. 그냥 계속 뛰면서도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제 추우니까 뛰면 안 돼. 방금 뭐 얼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물론 너무 뭐 영하 10도 넘어가면 뭐 뛰면 안 되는 날씨도 있겠지만, 두건 같은 거 쓰고 바지에 타이즈 입고 거기에 또 바지 하나 더 입으면 제가 뛰면서도 마스크 쓰고요. 생각보다 엄청 춥진 않아요. 정말로. 또 예열이 되니까 예열이 괜찮은가 되기도 보다. 하고, 옷도 따뜻하게 이제 방한이 다는 곳들 입으면 막 이게 완전 못 뛸 정도의 날씨는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한강의 인구, 러닝 인구는 300분의 1로 토막 났어요. 완전. 그렇지. 네. 지금 뛰는 사람 없지. 네, 근데 이게 그것도 보면 저는 맞죠, 이제 맞죠. 러닝으로 그냥 예시를 든 건데, 저는 뭔가 한 가지 일에 어떻게 대하는지 되게 중요시 하는 게, 러닝을 이렇게 한 사람은 자기 삶의 일도 약간 전반적으로 사람의 성격이라는 게 되게 비슷하잖아요. 당연하죠. 그런 어떤 이만하면 태도를 됐어. 보는 거야. 이쯤이면 당연하죠. 됐지. 이런 태도는 여기서도 적용되고 약간 그런. 다 똑같아요. 많은 하나 분들 보면 열을 알아. 공감하실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우리 손님들도 만나러 요즘 중소기업들 사람 없다고 난리잖아요. 사람이 없는데 주변에 또 백수들 노는 애들 또 정말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할 일이 없다? 찾아보면 정말 많거든요. 딱 봤을 때 정말 제대로 안 해. 그리고 해보긴 하겠지. 짧아. 꾸준하게 쭉 하는 애들이 잘 없고, 저걸 왜 못하지? 왜 못하지? 막 이렇게 안타깝게 드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렇게 요즘 얘기하면 이제 꼰대 되는 거. 그쵸. 저는 꼰대라고 해요. 저 되게 지나치게 꼰대고 되게 보수적이고 제가 다 웬만한 걸 어렵게 이뤘기 때문에, 그래 놓고서는 와서는 뭐가 안 돼요, 뭐 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 되게 좀 이율배반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 잘 없어요. 이사님은 진짜 우리 영상 초반부에서 얘기한 그 역경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지금의 이 노력이 너무 일반적이 되신 거죠. 이사님 스스로에게는. 그리고 남들은 왜 이만큼 안 하지? 네, 이해가 안 되죠. 맞아요. 그러면서 쟤는 왜 저렇게 됐지 하고 시기 질투는 또 해. 뭔가 폄하하고 댓글, 악성 댓글 달고 뭐 그런 거는 진짜 지 양해해야 된다. 근데 다만 근로소득과 월급쟁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에서 그거는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사님 같은 경우도 이제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원래 직장 생활을 다른 일을 하다가 거기서 내 연봉이 크게 못 올라가는 걸 느끼면서 영업적으로 이직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영업에서는 사실은 여기도 제가 여기로 이런 자동차 딜러분들이 원래 본봉은 크게 높지 않잖아요. 맞아, 되게 낮죠. 근데 기본급. 내가 하는 것만큼 옛날 사람 본봉이란 표현 자체가 이렇게 쭉 올라가요. 기본급. 기본급 200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치고 올라가잖아요. 내가 많이 파는 것만큼. 내가 하는 일에서 내가 정말 너무 잘했어요.
근데 연봉이 제한값 딱 부딪히는 일이면 사실 월급제는 부자 되기는 힘든 직무나 업종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걸 해야죠. 뭔가 이게 본캐인데 정말 정해진 월급 테이블에 뭐 저희 신랑 같은 사람, 신랑 정형해야 되는 월급쟁이거든요. 우리 남편 같은 분도 그렇게 똑같으면 아 이거를 하니까 다른 뭔가를 해서 또 다른 수입을 만들어야지.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걸 완전 전업을 해요. 우리 김 작가님도 직장생활 하다가 전업한 거잖아요. 그것처럼 해보고 이게 되네? 해볼까? 그러고 이제 완전 바뀌면서 이쪽으로 완전 커졌는데 그냥 단순히 월급만 받는 사람이면 한계가 있지. 그렇죠. 근데 저는 요즘같이 이런 트렌디한 시대에 SNS. 할 게 정말 많잖아요. 수북합니다, 진짜. 정말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 할 때도 제가 오늘 김 작가님도 얘기하지만 이렇게 할 게 많아. 이렇게 먹고 살 게 많은데 왜들 안 하는 거로 얘기 제가 되게 많이 해주는데도 안 해. 실천을 안 해. 그냥 지금 편안하고 굳이 지금 애써서 안 하고 싶고 굳이 내가 왜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이니까 안 된다 하는 거지만 될 수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일을 하라는 거야. 순수 진짜 월급쟁이면 제 토크 콘서트를 제가 한번 했는데 그때 한 10명만 와도 수다 떤다고 제가 하려고 했는데 46명이나 오신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뭐 아마 얘기해도 될 거예요. 익명으로 하니까. 저한테 질문지가 제가 월급쟁이인데 너무나 편한 월급인데 부수입으로 한 달에 1,500씩을 번대요. 우와. 그래서 너무 매너리즘에 빠지고 본캐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쩌고 해서 우리 모두가 그 토크 콘서트에서 무슨 일 하세요? 다 그게 관심인 거야. 단기 임대를 하시더라고. 단기 임대? 단기 임대 사업. 뭐 33M2나 뭐 스페이스 뭐나 해서 공간 대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초등학교 선생님이세요. 그 좋은 직업 왜 그만둬? 근데 딱 출근해서 보니 월급 받아보니 200이 채 안 되는 돈을 받으니 완전 현타가 오셨대요. 그러고는 1년 딱 근무하고 계속 근무하면서 재테크를 하신 가능성을 거야.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도 그 친구가 나이가 되게 20대 후반이었어요. 그런 친구가 벌써 이런 재테크에 눈을 떠서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잘한다, 훌륭하다 이런 얘기를 엄청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200만 원 받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할 게 진짜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저는 영상 저도 많이 찾아보지만 영상도 너무 잘 돼 있고 인스타 너무 잘 돼 있고 그래서 본인이 마음만 먹고 보기만 하고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실행을 해야 돼. 실행을 꼭. 그래서 저는 막 임장도 다녀오고 막 하거든요. 그때 얘기 듣고 저도 이런 게 있어요 이러고 이걸 해볼까? 해봐야 되나? 이러고 임장 다녀오고 한단 말이죠. 저는 실행을 해요. 근데 나랑은 안 맞네? 그러고 패스하면 되는 거고 그런 식의 어떤 걸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보기만 하지 말고 실행을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로와 사업에서 내가 하는 거 외에 그런 것도 투자 찾아보고 사업을 해봐야 되고 재테크를 해야 되고 재테크도 해야 된다. 부동산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 자리에 오르거나 있으니까. 내리거나 하지 않고 리스크가 가장 그래도 적으니까. 자, 이사님이 가장 전문 영역이나 영업 쪽 여쭤봐야 되는데 원래 IT 업계에서 PC 세일즈 일을 하셨다고 하던데 정확히 어떤 일을 하셨고 어느 정도나 매출을 잘 일으킨 분이셨고 일반적인 어떻게 보면 월급쟁이 그만두고 자동차 영업 그 첫 시작은 BMW셨죠. 네, 맞아요. 이직한 이유까지요. 네, 제가 자동차 쪽 오기 전에 저도 일반 월급쟁이였었어요. 네. 첫 직장이 세진컴퓨터랜드 연봉 1,800으로 시작을 해서 월급쟁이 시작을 했고요. 그때 PC 영업하면서 전국에 뭐 PC 깔고 흔히 말하는 뭐 금융사 이런 쪽에도 PC 납품하고 조달청, 빵부 이런 쪽에 PC 납품하는 일을 했었고 IT 쪽에서도 영업은 계속 했어요. 영업은 계속 했지만 그때는 월급이었지. 내가 영업 실적이 좋다고 해서 연봉이 더 높지는 않았다. 이래서 뭐 월급쟁이였다고 하는 거고 영업은 계속 IT 쪽에서도 했었어요. 이제 PC에서 다니다가 회사가 이렇게 좀 망하게 되고 정리를 하게 되면서 IT 쪽에 완전 벤처 바람이 불 때 전용회선 쪽 영업 갔다가 거기서도 또 저는 제가 이직을 좀 3년마다 했거든요. 네. 여기서 한 1등 찍고 탑이 되면 좀 매너리즘에 빠져요. 내가 뭘 여기서 더 뭘 할 수가 있지? 나이가 그때 너무 어렸으니까 여기서 내가 일반 남자 직원들처럼 결혼을 해서 과장이 되고 차장이 되고 팀장이 돼서 뭔가 관리자의 길을 갈 나이도 아니었고 그렇게 된 인재도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매출 1등 찍고 회사에서 인정받는데 그 다음엔 뭐 하지? 매출 1등 뭐 어느 정도로 매출을 일으켰길래? 이제 PC 쪽에서야 뭐 처음 매출 워낙 큰 회사였으니까 6억짜리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제 우리 기사 많이 나간 건 BMW 오기 직전에 회사가 한 120억 했었을 때인데 제가 한 110억씩을 했었어요. 회사 전체 매출 120억 정도 했었고 그때도 제가 제안서도 쓰고 그땐 영업사원이 기술 영업이라고 그래서 PT를 하러 가면 저희가 회사 재무제표나 매출액을 다 레퍼런스를 내야 됐었어요. 그러니 내가 회사 매출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었었지. 그렇죠. 그래서 얼마 여기 거래처가 내 거네 해보니까 거의 90%가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면 직급이 부사장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차장이었습니다. 차장. 차장이었고 그때 당시가 4,800 받았던 때예요. 그때 나이가
29, 야, 그래도 30. 일을 잘하셨네. 네. 그래서 그때 차장이면. 당연하죠. 차장이었어요. 차장이었던 거. 과장이었나? 과장이 기억 안 나. 하도. 그때 남편 연봉이 대졸 들어가서 연봉이었으니까 우리 남편이 3천 얼마였을 때였어요. 근데 제가 4,800이니까 남들보단 많이 받을 때지. 근데 만족을 못 했던 거지. 만족 못하죠. 왜냐면 회사 매출 90%를 내가 하는데 나한테 4,800을 주면. 그리고 승진도 안 시켜주고 매 보면 뭐 술 마실 때나 좋아하시지 뭐 야 누구는 결혼했잖아. 애도 있잖아. 너는 싱글이고 아직 젊잖아. 뭐 이런 식의 회유도 늘. 여러분 지금 이해 안 될 수 있지만 그 네. 당시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이런 했습니다.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런 게 특히 또 술자리에서는 이제 네, 테이블 걸음 올라가니까 또 여자 한 명 또 있고 해야지 막 좋아하는 선배들도 많았고 잘 놀아주고 요즘 막 같은 이러니까. 뭐 난리라 난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때는 근데 그런 게 일반화 됐었을 때였어요.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는 만큼 버는 일을 해야겠다 싶어서 제가 당시에 보험하고 수입차 딜러를 고민을 하고 보험까지 한 2달 정도 시험 보고 막 자격증도 따고 막 이래서 했다가 보험도 지금 저는 영업의 꽃은 보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해봤더니 단점이 주변인들이 저를 기피해. 예를 들면 내가 가입하라고 말을 안 해. 나 뭐뭐 보험 시작했어 이러면 이 친구가 나랑 잘 지내다가도 날 만나는 걸 좀 부담스러워해. 자동차 영업과 보험이 조금 느낌이 다르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완전. 왜냐면 자동차는 얘 통해서 좀 싸게 살 수 있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험은 너무 새끼 나한테 지금 어떻게 하나 해보려고 그러다 보니 전 제가 주변 사람들 만나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네네. 주변에 제 지인들이 저를 기피하는 게 내가 딱 싫더라고. 그래서 2달 만에 딱 접고 그럼 뭐 해야지? 그래서 그때 수입차 딜러 마찬가지 맥락이었어요. 현대차나 대우차나 물론 국내차를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분위기가 괜히 내가 현대차를 하면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지인들이 기피할 것 같았어. 그러니 어줍잖게 어차피 할 거 수입차로 시작을 해보자. 그러고 정말 어플라이를 엄청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BMW를 정말 어렵게 입사를 하게 됐죠. BMW에서 그러면 자동차는 잘 파셨나요? 2006년 10월부터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맞아요. 제가 2006년 10월부터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첫 해에 저 6개월 동안 진짜 울면서 다녔어요. 너무 힘들어서. 월급쟁이 하다가 완전 그냥 필드에 뛰어든 거고 기본급도 없고 수당으로 다 이걸 해가는 거고 그리고 외국계 회사라 저는 막 되게 번듯하 이런 느낌인 줄 알았더니 아니야. 다 밑에 딜러십의 어떤 작은 회사들에서 영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있는 분들도 보통들 아니신 분들이고 그런 텃세 뭐 그런 데서 어쨌든 생 영업을 해야 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월급쟁이 했을 때가 좋았구나 막 이러면서 6개월을 정말 출퇴근 거리에 맨날 울면서 다녔었어요. 그때는 차 잘 못 팔았고. 그렇죠. 처음 들어왔을 때니까 자동차 쪽이 왜 신입을 안 뽑나 그때 알았죠. 저 입장에서는 신입이잖아요. 자동차 쪽은. 이 친구가 와도 여기서 못 먹고 살아. 신입이고 손님도 없는데 어떻게 얘가 차를 팔아? 네. 전시장에 내 방 워킹으로 오는 손님들을 받아서 차를 팔아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간 목동 전시장 손님이 2박 3일에 한 팀 올까 말까 한 손님 전시장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구조가 예를 들면 제가 김 작가님이 기존에 뭐 차를 BM이든 벤츠를 타고 있었어. 내가 신규로 만나서 김 작가님이 나 윤미가 너무 좋대. 나 윤미한테 차 살게. 근데 제가 못해요. 선배가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 선배가 김 작가님한테 팔았어. 그 다음에 손님은 무조건 김 작가님은 홍길동한테 사야 돼. 제가 그렇게 하기 싫으면. 하기 싫어도 내부적으로 룰이야. 자 그럼 BMW에서 언제부터 자동차를 잘 파신 건데요? 그 해에 그러니까 처음 6개월 하고 그 다음부터는 잘 팔았어요. 그때 당시 BMW는 지금은 저희는 C세일즈라고 벤츠는 있지만 그때는 BMW 인증사원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전체 판매량의 20%인가에 달성을 하면 인증사원인가를 줬어. 이를테면 전 세계에서 BMW를 팔 수 있는 서티피케이션 같은 거였어요. 그걸 첫 해 바로 22대인가 팔아서 됐어요. 신입사원이. 그때 당시 영업사원이 여자가 없었을 텐데 그때 우리 사장님이 여자 딜러 막 뽑으라고 막 이렇게 붐이 있었었지. 제가 너무 잘하니까. 근데 처음에 6개월 동안 힘들고 차를 못 팔았는데 어떻게 신규 영업을 정말 많은 제가 영업 쪽 관련 오프 강의 가면 제일 많이 궁금해하죠. 처음부터 어떻게 잘 팔았어? 처음부터 잘 팔지 않았고, 뭐, 그때 당시엔 전 손님이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님이 없잖아요. 그래서 막 철제상가 전단지 만들어서 돌리고, 무슨 아파트 투봉 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건물 타는 거, 아는 그런 진짜 오프 영업을 전단지. 다 했어요. 아파트 투봉은 말할 것도 없고, 그때는 이제 목동이었으니까 아파트 게시판에 붙이면 이게 도장 받고 하는 거서부터. 현수막 같은 것도 있고. 당연하죠. 현수막도 해서 떼라고 하면 또 가서 떼오고, 그때 당시 구로 디지털 단지가 막 이렇게 붐이 불 때였거든요. 지금은 지식산업센터지만 그때는 디지털 단지. 그래서 거기 막 지하 4층부터 차 좋은 차, 그랜저 이상 제 기준에서 이거 꽂고 다니고 매일 전 손님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한 1,000통 정도 이렇게 하면 한두 통 전화가 와요. 문의 전화가.
그걸 또 얼마나 친절하게 했겠어. 이 귀한 손님을. 집안이 보통은 이쪽 업계에 이렇게 좀 잘 살고 집안이 좋은 친구들도 꽤 많아요. 주변에서 보통 한두 대씩 내려주지. 엄마가 사준다거나 뭐 작은아버지가 사준다거나 그래도 취직했대는데 야, 좀 웬만하면 해줘. 어차피 차 살 거잖아. 차 살 거잖아. 그럼 해주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내 주변에 친가 외가 뭐 시댁 다 해도 제가 제일 잘났기 때문에 저한테 차를 사줄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 정말 생짜로 신손님들을 소구해서 차를 팔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힘들게. 그러다가 BMW에서 벤츠로 옮기셨죠. BMW도 목동에서 한 3년 있고 서초에서도 한 4년 있다가 이제 모든 바퀴 달린 영업을 하는 친구들이 제가 지금 있는 벤츠 강남 전시장에 워낙 오고 싶어 해요. 그때 당시 이제 손님도 워낙 많았고 제일 큰 쇼룸이고 잘하는 분들도 워낙 많고 베테랑인 분들이 워낙 많은 데니까 역실하게 고민했대요. 예, 저희가 뭐 이제 유튜브로 치면 김 작가 출연을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꼭 할 거면 차를 팔 거면 저기 가서 팔아야 된다. 근데 이래서. 맞은편에 BMW도 있잖아요. 있었죠. 전시장. 거긴 왜 그런 제가 느낌이 아니에요? BMW 되게 날카로운 주문을 하시네. 왜냐면 거기 딱 있고 저는 거기 많이 갔거든요. 옛날에 자동차 살 때. 책에 나오지만 대각선에는 그 현대자동차 맞아요. 전시장이 있고. 제가 그때 서초에 있었을 때인데 BMW는요. 그때 당시에 룰이 BMW 지점 간 이동은 금지를 해놨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한동모터스에 있었단 말이에요. 한독에서 코롱을 갔어야 되는데 코롱 가는 게 안 됐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직을 안 하게 못하게 BMW 코리아에서 묶어놓은 거야. 어떻게 보면 동종 업계가 하는 네, 이러면 이제 너무 인력 싸움도 되고 좋은 전시장만 좋은 인력이 몰리잖아요. 그럼 나머지 딜러십들이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묶어놨어. 그런데 제가 강남은 가고 싶고 그럼 당연히 그 다음 당연히 벤츠니까 벤츠를 해야겠다 하고 온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저 걸레질하고 막 그랬을 때 BMW 매니저님 막 전화해서 아니 그때 차장에서 차장님 강남 가고 싶은 거면 지금 가라. 저희가 강남 전시장 코롱 거기 넣어주겠다. 해줄 수 있다. 근데 이미 뭐 와서 뭐 그 쇼를 하고 왔는데 어떻게 또 가. 그래서 저 벤츠에서도 처음에 적응할 때 되게 힘들고 애로사항이 많았었어요. 다시 가야 되나? BMW 가야 되나? 맞은편에 입사시켜준다는데 가야 되나? 그래서 막 면접 보러 오라고 그러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안 간 거지. 안 가고 여기에 처음에 걸레질 한 이유는 처음에 가면 저희 자동차를 다 딜러들이 닦아요. 아침에 출근을 하면 딜러들이 다 차를 닦고 뭔가를 준비를 하죠. 오늘 전시장에 내 방 오시는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근데 해요. 또 원래 또 BMW에서 되게 잘 팔던 분이었잖아요. 1년에 한 80대씩 팔았다면서요. 그거 팔았죠. 잘 근데 팔았죠. 왔는데 그래도 여기는 베테랑 같은 선배들이 워낙 많은데다 저는 신입이에요. 차장하다 대리로 왔어요. 저보다 먼저 왔던 선배가 지점장 하다가 과장 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그때 직급을 준 팀장이 그래도 되겠어? 근데 저는 그때 제가 대리고 주임이고 중요하지 않았어. 여길 들어오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당연히 뭐 상관없습니다. 이러고 들어왔죠. 그리고 대리 들어와서 열심히 일해서 1년 만에 특진하고 계속 승진을 좀 빨리 했죠. 그래서 처음엔 다 직원들이 차를 다 닦을 때라 당연히 거기서도 이제 선배들은 안 닦지. 다 이제 밑에 실무자들이 많이 닦을 때 그때 제가 엄청 걸레질을 하면서 차 궁시렁궁시렁 되면서 차를 막 이렇게 뭔가 롤플레잉 연습도 하고 많이 그랬었죠. 지금 외제차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외제차의 그 계급도라는 게 있잖아요. 아, 있죠. 이게 국산차가 아닌 게좀 터보님이 편하게 잘 해놓으셨던데?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략 이게 왜냐면 또 타 브랜드를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저희 차별로 생각하는. 또 사실 또 예를 들면 벤츠의 어떤 차는 어떤 브랜드에 뭐보다 좋지만 그것까지 다 하면 끝도 없는 너무 거고. 끝도 없고 그냥 브랜드로만 네. 그냥 어떤 저희 쪽 시장에서의 우리들끼리 그렇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들끼리 하는 얘기. 이건 오해하셨는데 뭐 진짜 우리들끼리 술자리에서 재밌게 하는 얘기예요. 그런 그냥. 뒷담화예요. 그냥 뭐 우리가 삼독사를 얘기를 그렇죠. 한단 말이에요. 보통. 그러면 저희들끼리 직원들이 이직하는 순서가 아우디 있던 친구들이 BM 오고 BM 있던 친구들이 벤츠 와요. 여기 3사죠. 독일 3사라고 하죠. 독일 독삼사로 오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좀 잘하고 한다. 그럼 이제 포르쉐 넘어가고 포르쉐. 롤스로이스 가고 뭐 마세라티는 좀 번외 브랜드지만 이렇게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사람들이 저보고 왜 포르쉐 안 가?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뭐 지금 일하는 것도 정말 액티비티하게 정말 많이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막 바빠야 돼. 근데 브랜드마다 이 색깔이 있어서 포르쉐는 위로 한 달에 갈수록 줄어들 거잖아요. 당연하죠. 팔리는 대수가 달라요. 한 달에 뭐 진짜 한두 대 팔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오더 베이스로 가니까 차도 늦게 들어오고. 그래서 저는 기선 이 차들 중에서 많이 판매를 할 수 있고 고가 브랜드로 갈 수 있는 게 저는 벤츠가 최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그건 변함이 없고. 그래서 저는 많이 팔고 액티비티하게 되게 바빠야 돼. 다른 브랜드, 우회 브랜드 간들 내가 팔고 싶다고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걔를 뭐 10대씩 20대씩 팔 수는 없거든요. 벤츠처럼. 그렇게 안 돼서 이렇게 이직 생각은 없다. 그래서 그게 계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손님들한테도 올 때도 얘기하면 아우디, BM, 벤츠 이렇게 오고요. 여기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뭐 이렇게 해서 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죠. 그러면 이건 좀 궁금한 건데 남자들 그리고 아니면 여자들이 외제차 중에서 MZ세대라고 할게요. 그냥 한 20대, 30대, 40대까지 뭘 좀 이 중에서 돈에 관계 없으면 좀 갖고 싶어할 로망 카드, 드림 카드들이 있잖아요. 뭐인 것 같으세요? 남자는 뭐인 것 같으세요? MG라고 치면 젊은 친구들 층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젊은 친구들은 BMW 좋아해요. BMW 예, 우선 화려하고 말씀하신 대로 밟으면 나가고 이런 거 좋아해요. 브랜드의 나이로 치면 저희 브랜드는 좀 중장년층? 물론 이제 개중에 다 너무너무 다양하게 좋아는 하지만 전체적인 제 손님들을 기준으로 했을 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여자분들 벤츠 압도적으로 좋아합니다. 아, 여자들은 또 벤츠예요? 압도적. 왜? 뭐 왜? 비교가 아니야. 아니 여자들이 막 이렇게 쏘고 다니는 거 아니라 여자들은 또 하차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를 태우러 갔을 때 우리 아이가 이거에 탔냐 저거에 탔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차감이고 그래서 모든 벤츠를 사러 오는 부부들을 보시면 남자분이 손잡고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나는 벤츠가 좋아. 그래서 남자분들이 늘 얘기해. 왜 와이프는 우리가 뭐 이렇게 재원이라고 하죠. 기능, 재원, 옵션 다 비교하면 BM이 훨씬 나은데 왜 벤츠를 좋아해요, 이사님? 실제로 나은 게 맞아요. 동일 그 기종이라면. 동급으로 봤을 때. 그런데 제가 늘 얘기하죠. 그거 타시고 어디다 달리실 때 있어요? 아니래. 뭐 이거 무슨 용으로 하세요? 라이딩용. 라이딩용이시면 벤츠 하셔야죠.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는데 벤츠는 보통 오시면 3년, 5년보다는 10년 이상 보고 사시거든요. 사모님이 10년 뒤에 뭘 타고 있나 상상해 보세요. 말씀드려요. 근데 물론 밑에 독일 브랜드들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10년 뒤에 내가 뭘 타고 있지 생각해보면 삼각별을 좋아하세요. 지금 제가 이제 40 후반이지만 10년 뒤에 60 됐다. 뭐 타고 있어야 되지? 상상해보면 다른 브랜드는 잘 상상이 안 가요. 그래서 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벤츠를 많이 BMW가 밟으면 앞으로 좀 튕겨나가는 맛은 있는데 실내나 외관의 디자인은 좀 벤츠가 좀 더 고급스러워. 그리고 뭐 안정성이나 브랜드 이미지를 많이 얘기해요. 이제 뭐 케바케지만 저는 이제 워킹으로 온 손님들 계약을 많이 하니까 뭔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고민인 분들은 어떤 영업사원의 스킬로 벤츠라는 브랜드를 판매할 수 있어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벤츠 영업왕 때 1년에 몇 대 정도 파셨고 사실 수많은 딜러 영업맨이 있잖아요. 이사님이 영업 잘하는 비결이랑 강점 뭔가요? 되게 많이 얘기하는데 전화 되게 잘 받아요. 전화? 네, 별거 다 잘 아닌 것 받는 거 같잖아요. 아니에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화라는 게 일반적으로 다 잘 받죠. 근데 정말 내가 힘들 때, 정말 급할 때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난 이게 궁금해. 이게 지금, 야, 이거 기능이 갑자기 가다가 왜 내비게이션이 꺼져? 왜 갑자기 모니터가 꺼져? 나는 지금 급해. 우리 손님들은 난 급해. 근데 전화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전화 안 받거나, 내지는 다른 거 뭐 한다고 했거나, 뭐 등등의 이슈를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손님들은 성격도 급하지? 빨리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하는데 빨리 컨택되는 딜러를 하거든요. 뭐 책에도 많이 썼지만 제가 전화 잘 받아서 차 많이 판 사례가 너무너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저 골프 치고 있는데 회장님이 전화 왔어. 저는 그냥 골프 치는데 전화 받거든요. 지인들이나 동반들이 동의를 해주니까. 치면 네 회장님 전화 받죠. 윤희사 골프 치나 운동 중이나 봐. 그러면 보통 끊거든요. 우리 회장님은 안 끊어. 회장님이잖아. 내가 마이바흐를 뭘 하려고 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친척 누구가 거기 있는 거 알지?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제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회장님 그냥 그린으로 하시고 어쩌고 계약 받았어요. 근데 그럴 때도 제가 라운딩 중이라고 전화를 안 받았으면 그거는 그 조카한테 갔을 거거든. 우리 손님들 휴대폰에 벤츠 딜러 치면 윤미애 하나만 있을까요? 절대 아니거든요. 보통 많이 있지 않아요? 우리 작가님도? 그렇죠. 많아요. 근데 제가 선택이 된 거야. 그럼 빨리 받고 뭔가 빠르게 조치를 해드리는 게 맞다. 그래야만 손님들이 그게 하나하나 신뢰가 되고 연락 잘 되는 딜러고 얘가 말을 한 건 뭔가 허튼 얘기를 안 하고 맞는 말을 하는구나라고 인지를 그렇죠. 하면 보통은 전화가 오면 골프 중이면 죄송한데 제가 회장님 제가 라운딩 중이라서 이따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다 그러죠. 하고 그러고 몇 문자 시간 돌리고 뒤에. 하죠. 그런 거 많아요. 그리고 어떤 손님은 그때도 주말이었는데 전화가 온 거 받았죠, 당연히. 이사님은 받네요. 네, 고객님 받죠? 했더니 아니 자기 원래 벤츠 샀던 딜러는 주말이라 전화를 받을 수 없고 월요일날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러고 문자가 왔다는 거야. 저는 그걸 보고 와, 영업사원이 저런 문자를 줘? 깜짝 놀랐어. 그래 나는 당연히 응대하고 뭐하고 해서 그분 출고했거든요. 2450.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도 와, 아직도 워라밸가 중요하고 영업사원이지만 9 to 6 시간을 지켜서 일을 하는 친구들이 있구나. 그런 친구들 얘기들을 뭐 들어보면서도 제가 좀 한 번씩 놀래죠. 딱 단편적으로 제가 저 손님 관리 엄청 잘하는데 시간 관리 굉장히 잘해요. 이쯤 돼서 보면 제가 우리 이제 전무님도 그렇고 저가 강의도 많이 하는 게 저는 이게 제 한 달 스케줄이에요. 이거 보일 수 있나? 네. 넘겨보시면
넘겨보시면 이렇게 다음 달 일정들 보시라는 거예요. 토하겠네. 네, 토하겠죠. 이게 3년 뒤, 5년 뒤에도 이래요. 저는 이제 제 손님으로 모시면 이 손님이 차가 매각이 되고 중고차 매각이 되고 또 다른 차를 살 수도 있는 때까지 계속 관리를 해요. 이를테면 1년차, 2년차 정기점검 그리고 각종 금융만기 다 챙기고 전화 잘 받는다는 얘기는 그런 1년의 것들을 제가 신속하게 정확하게 해드린다는 거야. 그래서 저희 손님들은 저랑 이렇게 뭔가 일을 해보고 차를 해서 내보내보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다른 딜러들이 이렇게 하지 않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오는 손님도 너무 많아요. 일례로 전을 잘 받는다고 하지만 제가 고객 관리 굉장히 촘촘하게 합니다. 1년에 그렇게 해서 보통 몇 대 정도 출고되고 계약은? 제가 제일 많이 팔았을 때가 뭐 170여 대, 지금 요즘 출고 개인정보라, 예, 출고 대수, 이제 개인정보라, 그럼 뭐 구체적으로 숫자를 표기하면 안 된다고 해서 170여 대? 170여 대 팔았고요. 계약은 한 450대까지 했죠. 근데 아시겠지만 차가 없으면 대기를 타서 순번을 받아요. 그건 계약인 거고, 번호판이 달아서 나가는 게 실제 실적이야. 그러니까 출고와 계약이 따로죠. 다르네요. 근데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1년에 450대 계약하고 출고를 한 170대 하려면 365일이 안 돼요. 상상해봐. 뭐 작가님도 차 타고 계시지만 우리가 이 차 한 대를 나갈 때 저를 몇 번을 만나요. 보통 미니멈 3번은 봐요. 서류하지, 상담하지, 뭐 할지, 출고하지. 그러면 이거를 소화할 수가 없어. 쉬는 날 다 찾아가면서 쉬면. 주말에도 나오시나요? 그럼요, 나오죠. 가족들이 많이 오시니까 주말에도 늘. 대부분 또 주말에 오시죠. 좋은 차를 타러 갈 때 같이 가고 싶은데 같이 가고 싶어서. 월화수목금에는 평일엔 또 일하시고 못 갈 때가 네, 많으니까. 맞아요. 그렇게 일정을 하니까 쉬지 않고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약 450대, 뭐 출고 170대 이렇게 나누기 365일 해도 하루에 한 대꼴로 팔았다. 그게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최고 많이 팔았을 때 그렇게 많이 팔았어요. 지금은 많이 전화를 잘 힘들었지만. 받으시고 관리를 잘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이런 강점을 어떻게 좀 개발을 처음부터 잘 하신 건 아닐 거잖아요. 이 본인만의 훈련법. 저는 어디에나 내가 어떤 직장이든 어느 조직에나 내가 뭔가 이 사람을 벤치마킹 할 사람이 있는 곳이면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말씀드렸지 여기 전시장이 워낙 잘하는 선수들이 되게 많은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분들이 요런 거 잘하고 저 사람은 저걸 잘하고 뭔가 어떤 사람은 당직 날만 워킹으로 오는 날 이 날만 계약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거나 등등 잘하는 달란트가 하나씩은 다 있어요. 이 벤치 강남 전시장이 선수들이 워낙 대치동이구나. 많으니까 강남 입시생으로 친다면. 그렇지 서울대인 거지. 그래서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그걸 다 흔히 말해서 이만한 빨대로 쭉쭉 빤 거예요. 이 사람은 이걸 잘하네? 저렇게 해봐야겠다. 이 사람은 이걸 잘하네? 저렇게 해봐야겠다 해서 제가 그걸 집약해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DM을 보낸다거나 문자를 어떻게 보낸다거나 이렇게 서비스를 루틴하게 손님들한테 컨택을 한다거나 그런 거. 그리고 상담을 할 때 저는 저 친구는 멘트를 저렇게 하네? 그리고 상담을 계속 이렇게 옆에 서 있어 봐요. 잘하는 친구 걸 배워야 되니까. 그분들은 제가 그렇게 벤치마킹 하는지 잘 모르겠지. 내가 다 모르고 캐치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라는 걸 저는 제가 깨달으니까 그걸 총집약적으로 제가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어떻게 잘하게 됐어요. 꼬마 때부터 관찰력을 갖고 잘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잘하지 쭉쭉 제가 받아들이려고. 지금도 잘하는 후배들 있단 말이에요. 요즘은 또 워낙 SNS로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봐요. 너 어떻게 이렇게 손님이 많이 오니? 어떻게 하니? 그런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 나 정도 되면 안 물어봐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저는 제가 배워야 됐다 생각하면 가서 흡수하고 배우는 거. 너무 공감합니다. 제가 진짜로. 이사님만큼 아니지 유튜브에서 있을 만큼 그래 저도 이 분야의 고수라 생각하는데 제가 가끔씩 타 채널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홍보할 때도 있지만 타 채널은 지금 어떻게 하고 하나? 있지? 저기서 내가 배울 게 있나? 뭐 내가 써먹지? 약간 이런 거 영탐 당연하죠. 공부하러 가거든요. 당연하죠. 저도 유튜브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디 채널 나가고 하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는데 저렇게 구독자가 늘지? 저 다 어떻게 생각해요. 김작가 TV 와보니까 뭐가 좀 다른가요? 너무 편안하게 해주는 게 우선 갑이고 제가 오기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도 이제 제 거 채널 유튜브. 윤터뷰. 채널 이름 뭐죠? 윤터뷰입니다. 윤터뷰. 윤미의 인터뷰 채널에서 윤터뷰입니다. 그래서 윤터뷰에 모시는 손님들 오시면 저도 작가님처럼 제가 다 질문지 원고 다 제가 합니다. 섭외도 제가 하고 저는 아직 너무 작은 채널이니까 그런 걸 제가 다 하는 게 많은 대화를 이끌어 놔야 되고 이 사람하고 뭔가 친밀하게 대화를 하려면 제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뭘 좀 알아야. 알아야 되니까 진정성 있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가 본 것도 아닌데 내가 맞게 하고 있구나 느끼는 거고 제가 저랑 카톡 하면서도 제가 그랬죠. 김 작가님 맞으세요?
보통 이제 보통 PD 분야 작가분이 질문지를 보내고 맞아요. 그렇게 진행하시는 하는데 크리에이터는 따로 있는데 따로 저희는 있죠. 다 직접 같이 다 제가 하십니다.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 맞으세요? 네, 그랬더니 맞다 해서 다시 한번 존경스럽다. 이렇게 하니까 김작가 TV가 이렇게 잘 되는구나, 성공하는구나. 더 열심히 다시 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좀 이제 이사님 말고도 일반적으로 영업 잘하는데 필요한 스킬의 태도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관찰력. 영업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관찰력과 소통. 관찰력과 소통. 소통력. 관찰력과 소통력이고, 저는 뭐, 워낙 성실하고 열심히 하시지만, 성실이나, 근면 성실, 이거는 기본의 기본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구나 한두 번은 해보지만, 15년을, 10년을 꾸준히 하는 사람 잘 못 봤어요. 그걸 좀 꾸준히, 이제 안 되네? 그게 아니라, 저 지금 15년째지만, 벤치에 온 지 15년 차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제가 매월 하는 루틴이 있단 말이죠. 뭐, 저 나름의 세일즈 루틴, 뭐, 문자를 보낸다거나, 뭐, DM을 보낸다거나, 손님들한테 전화를 한다. 이런 류의 저의 어떤 루틴인데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늘 언제나. 그래서 저는 아이를 제가 둘이지만 애들도 있는데 근데 그 친구들을 나러 이 사람이 출산휴가를 들어갔는지도 몰라 우리 손님들은. 얘가 계속 일을 하니까. 손님들 저랑 전화로 뭔가 톡으로 뭔가 하잖아요. 제가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 손님들은 몰라요. 제가 애를 낳으러 들어갔다 왔는지 몰라요. 그것처럼 그걸 어떤 분야에서든 본인이 그걸 한 번도 안 놓치고 꾸준하게 자기 루틴을 하냐도 본인이 스스로 왜 안 될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 그걸 좀 제 걸 찾았고 그거를 안 하면 비슷하더라고 작가님도. 이걸 해야 되는 거면 이 루틴을 끝까지 해보고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 안 하면서 뭐 왜 안 되지? 이런 식으로 너무 출산 많으니까. 직전 직후에도 일을 하시는 그 이유가 있나요? 이 365일 중 360일을 지독하게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뭐 예전에는 오케이. 근데 이사님도 지금은 이제 자산도 좀 쌓이셨고 42반이시잖아요. 뭐 언제까지 이렇게 하드하게 피곤하다. 지독하게 달릴 수는 없잖아요. 피곤하다. 다들 막 지긋지긋하다. 조금은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작가님 제가 이 작가님 원고 보면서 생각을 좀 했어. 네. 그러게 왜 이렇게 하지? 근데 생각해보고 어디 영상에서도 대답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쭉 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 손님들 제가 출산하러 휴가 간지 모르잖아요. 제가 이것 때문에 뭔가 개인적인 이유로 뭐가 안 됩니다 이런 걸 보내본 적도 없고 하니까. 그런데 이 손님은 이렇게 해야 된대. 그럼 그거를 제가 맞춰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는 돈을 얼마를 벌고 안 벌고가 아니야. 그냥 내 일인 거야. 이미 그렇게 해왔으니까. 해왔고 윤미애니까 거기에 일을 그렇게 했던 거야. 익숙한 거야. 우리 손님 당연히 윤미애는 이렇게 했으니까이기 때문에 제 스스로의 이게 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애 낳는 날도 이제 유명한 감독님이셨는데 우리가 그때 범퍼하고 몸체하고 색깔이 달랐을 때가 좀 있었어요. 뭔가 색깔 뭐 이런 재질 차이로. 그래서 차를 안 받겠다고 차 하신 거야. 이상한 거 아니야? 나 안 받을래. 나 안 이럴 때 받을래. 있을 수 그리고 있죠. 영상 찍는 감독님이다 보니까 색깔에 되게 예민하셨던 거야. 그래서 나 이거 안 받겠다 이렇게 된 거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딜러로서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차 다 나왔는데 번호판도 붙은 거 아니에요? 붙었죠. 이거 사실 안 되는 거잖아. 오늘이 출산일이었으면 어제 차를 안 가져가신 거지. 그래서 직원애가 차장님 어떻게, 그땐 차장이었어요. 차장님 어떻게 해요? 내가 해볼게. 다시 전화해서 감독님 내일 출고하시자고. 그러고 다 약속. 그분은 제가 임신한지도 몰랐죠. 그러고는 와서 차를 딱 보는데 제가 배가 이만하니까 제 배 엄청 컸거든요. 차에서 거의 1시 약속이었는데 12시 반부터 누워있다가 손님 딱 오시면서 이제 시터 올려갖고 가서 했지. 손님이 너무 놀래지. 배가 이만한 아줌마가 와서 막 뒤뚱거리고 다니니까. 약간 그런 상황이지. 거절할 수 없는 판이다. 이거 그걸 보고 누가 안 받겠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손잡고 다니면서 저기 감독님 봐보세요. 이 차도 보세요. 저 차도 보면 다 보여드렸지. 지금 이 클래스가 다 이렇습니다. 이거 정상적인 차고 멀쩡한 차다. 그러니까 받으시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차님 빨리 애 낳으러 가라고. 사인. 그래서 사인 다 받고 빨리 가시라고. 그래서 삼겹살 딱 3인분 먹고 바로 가서 출산을 했죠. 아침에 분명히 출구장에서 윤 차장님 봤는데 오후에 단톡방에 등남했습니다. 이러고 사진 올라오고 깜짝 놀랐다고. 그렇게 지독하게 일을 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저니까. 살아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렇죠. 윤미애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이렇게 늘 해왔었으니까.